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주제는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이고요. 바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건데요. 일단 저는 회사와 별개로 제 개인 프로젝트로 코덕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개인 깃허브 활동으로 활동하신 거를 좀 지표화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적인 화면도 보여주고 뭔가 이런 랭킹도 매기고 그런 개인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우한형제들에서 지금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배달의 민족 사용법을 그냥 간단하게 넣어봤어요. 네, 딱 볼 때 목록을 진입하고 저희 가게 진입하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우한형제들 입사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안에서 제가 저기 처음에는 결제 쪽 팀에서 결제 시스템을 개편하고 그 다음에는 주문 팀에서 주문 시스템을 개편하고 그 다음에는 프론트 시스템 팀에서 또 이제 프론트 시스템을 개편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제 주된 개발적인 다 관심사가 좋은 프로젝트가 어떤 것일까라는 개인적인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많이 던지면서 개발을 항상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멀티모듈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작성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누군가 새로운 이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이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의 기준이 뭔가라고 되게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제 제 생각에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또 코딩 덕후라는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는 권용근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순서인데요. 일단 테스트를 얘기할 거니까 테스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테스트할 것이고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지를 보고 테스트에 대한 팁이나 룰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TDD 발표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사실 TDD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라는 것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할 거라서 이렇게 넓게 뭐 TDD 같이 뭐 개념을 확장해서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테스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테스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공유를 받았는데 뭐 책 같은 걸 선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테스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네. 네. 마음의 안정감. 오, 큰일 났다. 네, 바로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딴 걸 얘기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따가 책을 드릴게요. 네. 테스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사전적인 용어로 사전적이라고는 하긴 좀 그러네요. 뭐 유지보수하기가 되게 용이해진다, 뭐 버그를 발견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정감과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최고의 극한은 저는 안정감과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짬으로써 그 테스트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개발을 하면은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길 거고 그럼 개발 속도도 더 올라가고 더 좋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면은 조금 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안정감과 자신감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를 누가 얻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냥 본인이 쓴 코드를 본인이 그냥 테스트하고 내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보았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어야 될 대상은 지금 이제 저희가 망각을 잘하니까 미래의 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그리고 미래에 혹시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게 될 그런 동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정감과 자신감을 선물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프로젝트라는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또 나를 포함해서 많은 개발자들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어야지 좋은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거를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개발을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미래에 그 프로젝트를 받게 될 동료를 생각하면서 테스트를 좀 짜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질 높고 또 좋은 테스트들이 많이 짜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장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하기 전에 그냥 이제
말을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뭔가 예제를 갖고 와봤어요. 우리가 뭔가 로또를 구현하라고 이게 간단한 과제가 왔는데 이제 로또 시스템도 되게 커다랗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되게 간단한 부분을 갖고 와서 요청이 들어갔을 때 6개의 숫자를 반환을 한다 이런 목표로 우리가 개발을 할 거고 로또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을 좀 뽑아보면은 6개의 숫자를 반환한다가 일단 첫 번째일 거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숫자가 나와야 될 테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뭔가 랜덤 그러니까 요청 때마다 서로 다른 값들이 나와야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구현과 설계에 대해서인데요. 바로 이제 코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짠 코드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제 로또를 구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코드를 하나 랜덤으로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뽑아봤는데 그래서 코드를 하나씩 좀 보면은 저 제너레이트 티켓이라는 게 있는데 저 티켓 생성하는 메소드 안에서 하는 일이 일단 첫 번째로 셋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뭔가 로또 컬렉션이라는 일거 컬렉션 객체겠죠. 거기서 숫자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숫자를 섞은 다음에 6개의 숫자가 될 때까지 이제 애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6개의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도 잘 짜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게 테스트가 잘 짜져 있나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분인데 제가 이제 뭔가 과제처럼 내드렸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구사항은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가지기로 했던 요구사항은 3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두 번째로 중복되지 않은 숫자는 테스트하지 않아도 되냐? 그런 말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왔던 대답이 저는 셋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중복이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거를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가 내가 한 번 지금 딱 쓰고 이제 버려질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계속 유지돼야 될 그런 코드들을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꼭 내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누군가가 리팩토링이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구현되어 있는 게 셋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리스트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에 저 코드는 제가 중복이 나오게끔 억지로 막 고쳐가지고 해놓기는 했어요. 억지로 잡아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래에 나도 똑같이 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짰지? 맨날 저희가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왜 저렇게 짰지 하면서 코드를 고치게 되면 결국에는 뭔가 중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전과 같은 그런 테스트 코드 1개, 딱 6개의 숫자만 반환을 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만 만족한 채로 배포를 하게 되면 바로 장애를 맞고 뭔가 이제 안 좋은 결과들이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6개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테스트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은 누군가 리팩토링을 했을 때 저거가 테스트가 깨지게 될 거고 그때 깨진 테스트를 고쳐서 배포를 함으로써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돼야지 저희가 말하는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말한 게 제가 이제 구현 테스트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기가 짠 코드를 자기가 테스트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구현체가 셋으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라는 가정으로 지금 테스트를 뽑아냈고 그거를 테스트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현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설계로 잡았던 그런 비즈니스적인 설계 사항들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현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많이 겪는 사례인데요. 퍼블릭 메소드 A라는 게 있고 A라는 테스트를 만들고 B가 있고 B에 대한 테스트를 또 만들고 C가 있고 C에 대한 테스트를 만드는데 딱 여기서 프라이빗 메소드 D가 딱 생겼어요. 이랬을 때 엄청 막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죠. 프라이빗인데 이거 테스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편법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저거를 패키지 디폴트로 바꿔가지고 뭔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테스트 소스에서 할 수 있게끔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서 만약에 공감을 하셨다면은 지금 구현 테스트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조금 크다. 이게 확정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게 구현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테스트를 우리가 했어야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안쪽에 우리의 비즈니스 테스트만 더해지고 그 안쪽을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 플로우 안에서 요구사항을 더 추가하게 되면은 테스트 케이스만 저렇게 더 추가가 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저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어설프다 뭔가가 이상하다 했을 때는 그 프라이빗 메소드가
사실은 그 안에 있어야 될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가지고 걔가 갖는 특정한 비즈니스 사항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가 코딩을 하고 우리가 작성을 한 그런 코딩의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니고 테스트 코드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했던 그 사항 그대로가 테스트 코드로 옮겨져 가지고 그것이 테스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에서 첫 번째는 설계가 아닌 설계가 아니라고 큰일 났다. 구현이 아닌 설계를 테스트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지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테스트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혹시 오키 세미나 참여하셨었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오키 세미나에서 정진웅님 발표 내용 중에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로 개발하기라는 발표에서 이런 장표가 있었어요. 이 장표를 제가 쓰고 싶어가지고 허락을 받고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 장표 내용을 보면은 저게 지금 콜트리거든요. 콜트리를 보면은 그 안쪽에 맨 하위에 우리가 테스트할 수 없는 뭔가 메소드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전체가 테스트할 수 없게 다 물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뭐 엄청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꼭 이 강의 자료를 세미나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테스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래서 뭔가를 살펴보면은 정의를 먼저 말하면은 제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없는 게 테스트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랜덤 메소드, 우리가 랜덤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시간 같은 것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가 특정 시간에 뭐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회사에서 저는 실제로 이제 보기도 했어요. 뭐 초기 테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뭔가 외부 API 연동 부분을 테스트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몇 번 봤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 세계의 HTTP라는 게 뭔가 외부 API나 아니면 외부에 떠 있는 저장소, 내 로컬이 아니고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녹아 있지 않은 그런 외부 저장소가 될 거예요. 근데 왜 저게 테스트할 수 없나라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테스트 케이스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고정인 상태로 그대로 있겠죠. 우리가 테스트를 바꾸지 않는 한 항상 변하지 않을 텐데 외부 세계 저쪽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내가 테스트를 할 때 뭔가 조건을 추가했는데 그 조건이 그 사이에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은 무중단 배포가 안 돼가지고 배포가 될 때 서버가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뭐 장애가 나가지고 서버가 계속 죽어 있는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가 실패하겠죠. 근데 이 테스트는 사실은 우리가 테스트할 수 없는 거를 테스트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패를 맛본 거고 이 테스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저런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은 역등한 결과,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로또에서 비즈니스의 마지막을 보면은 랜덤하게 반환하는 그런 비즈니스적 요구사항이 있었죠. 사실은 저거는 이제 테스트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거를 그래도 테스트가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저거는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테스트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뭔가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 자체를 우리가 잘못 도출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저거는 뭔가 랜덤하게 반환했다기보다는 뭐 의도한 전략대로 반환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풀어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략 패턴 같은 거를 중간에 삽입해가지고 아까 프라이빗 메소드 셔플로 돼 있던 거를 뭔가 전략 패턴으로 빼가지고 삽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새롭게 정의했던 뭐 의도한 전략대로 반환, 그럴 때 내가 의도한 전략을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 내용은 더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항상 테스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역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것,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테스트를 우리는 해야 된다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설계를 테스트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할 수 없는 것을 테스트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첫 번째로 볼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테스트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다시 볼 텐데 이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진웅님 발표 내용 중에도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재해석해가지고 좀 풀어낸 내용이에요. 이런 아까 전에 테스트할 수 없는 메소드가 테스트할 수 있는 메소드까지 다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제시안을 주셨어요. 그 제시안이 테스트할 수 없는 메소드를 저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곳까지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콜트리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수평선으로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테스트할 수 없는 영역을 최소화하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기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발표 자료가 이제 저는 자바 개발자인데 뭔가 C#10?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걸 다른 언어로 돼 있고 잘 공감이 제가 잘 코드를 잘 못 읽어가지고 제가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뭔가를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아까 록도처럼 그냥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이제 하나의 그거죠. 실제 있는 로직인데 배달 팁을 계산을 하는 거를 예제로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게들마다 이제 배달 팁에 대한 정의들이 있고 그 배달 팁은 할인일 수도 있고 이제 배달 팁일 수도 있어요. 그 정의가 돼 있는데 저게 이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고 뭔가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이런 배달 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배달 팁을 계산하는 거를 뭔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특정 시간대에 저런 식으로 그 시간에 맞는 애를 뽑아가지고 배달 팁을 계산하는 이런 로직이에요. 그래서 콜트리로 살펴보면은 제일 상단에는 저게 이제 엔드포인트겠죠. 컨트롤러. 그 다음에 calculate delivery 팁이라는 애가 이제 크게 있고 그 안에 왼쪽 오른쪽으로 배달 팁을 계산하는 것과 배달 팁 할인을 계산하는 것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전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것과 테스트할 수 없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뭐 크게 잘못됐나 뭐 그런 거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들어봤어요. 다시 보면은 저기 맨 밑에 보면 양쪽 다 calculate now와 is valid가 있는데 뭐 이 로직이 실제 로직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짜로 이렇게 조금 구성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적합하면은 값을 리턴을 한다 이런 간단한 거죠. 그리고 밸리드 쪽을 보면은 현재 시간을 뽑아가지고 정의되어 있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합당한가를 보는 거고 저렇게 봤을 때 이런 코드가 되는데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지금 local date time now가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 안쪽 메소드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시간은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제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is valid는 결국 테스트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진웅님 발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에 이거는 다 테스트할 수 없는 그런 코드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곳까지 어떻게 끌어올려서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어 볼까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코드로 하진 않을 거고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테스트할 수 없는 저 local date time now를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is valid가 원래는 그냥 아규먼트를 받을 수 없는 그냥 메소드였는데 거기에 시간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쟤는 시간을 넘긴 시간에 의해서 뭔가 제어가 되는 애기 때문에 쟤는 이제 테스트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코드가 저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콜트리 이제 원래는 is valid 안에서 local date now를 썼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한 단계 지금 바깥으로 보내봤어요. 보내봤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아직은 오염되어 있는 코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죠. 우리가 테스트해야 될 거는 배달 팁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것만 해서는 우리가 배달 팁을 계산할 수가 없겠죠. calculate now가 결국엔 똑같이 테스트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면은 calculate now가 local date time을 또 받는 형태로 될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메소드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저거는 이제 now를 원래 그 안에서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now라는 이름으로 지어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시간에 해당하는 배달팁과 할인 금액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간에 해당하는 배달팁과 할인 금액을 합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까지 됐다고 해서 아직 좀 더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갈 텐데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 발표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정의하는 그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바운더리 레이어라는 것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하나의 우리가 모듈로서 하나의 큰 응집 덩어리로서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되는 그것까지가 아마 바운더리 레이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이거는 딱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설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고 근데 저런 식으로 뭔가 더
이 응집 덩어리들이 잘 분리가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코드들이 설계가 잘 돼 있다면은 아마 이런 형태로 더 테스트하기 쉽게 더 많은 모듈들이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해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영역은 바운더리 레이어까지 올려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많이 확보를 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제 자바랑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그 로또 테스트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거를 설계를 했었는데 그건 아까 전에 사실 콘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과제를 변경해가지고 로또를 이번엔 웹으로 구현해봐 라고 제시를 해봤어요.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이제 처음에 해야 될 일들이 뭐 코드는 이미 작성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 작성되어 있는 코드들을 이제 뭔가 빈으로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스프링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싱글 오브젝트를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라이프 사이클도 재어야 되고 하니까 뭔가 저런 식으로 빈으로 만들고 뭐 아니면 컴포넌트, 서비스 저런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얘를 빈으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코드겠죠? 뭐 컴포넌트를 만든다든지 빈을 선언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테스트를 이제 해야 되니까 스프링 부트 가지고 했으니까 우리는 스프링 부트 테스트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저걸로 하면은 우리가 테스트 컨텍스트가 자동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냥 찔러보면 테스트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뭐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사실 정영돈이 사실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정영돈이 사실 뒤에서 있는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프링 부트 우리가 스프링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스프링 컨텍스트를 꼭 사용해야 될까라는 거를 꼭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고 어디 외부 세미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스프링 사람들은 스프링 컨텍스트 없으면 테스트를 못 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그게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방금 전에 그 로또였는데 우리가 스프링 부트 테스트 가지고 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뭔가 오토와이어 해가지고 그런 빈을 우리가 주입받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테스트를 우리가 해야겠죠. 근데 아까 전에는 스프링 컨텍스트 없이 분명히 테스트를 했는데 왜 우리가 저기서 항상 테스트를 했을 때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해서 스프링 컨텍스트를 띄우려고 했을까?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저는 하시기를 바래요. 사실 이쪽 장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개 더 나가서 뭔가 오브젝트 매퍼라는 게 이제 스프링 부트 스프링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스프링 쪽 스타터 웹 쪽에서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주는 저게 빈이 있죠. 저 잭슨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근데 저것도 우리가 진짜로 스프링 컨텍스트가 필요할까? 라고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거가 태생이 빈이 아니었고 저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생성을 했던 그런 거일 텐데 우리가 항상 그걸 진짜 컨텍스트를 띄워가지고만 테스트를 해야 됐을까? 물론 이제 스프링에서 해주는 것과 잭슨이 저렇게 기본으로 빌드해서 올리는 거는 설정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고서 최대한 테스트를 없이, 컨텍스트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설정을 주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라는 걸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왜 컨텍스트를 우리가 쓰면 안 될까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 스프링 컨텍스트는 굉장히 느려요. 이건 TDD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테스트, 개발 사이클을 보면은 코드를 고치고 테스트 돌리고 코드를 고치고 테스트를 돌리고가 반복되는 사이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스프링 컨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코드를 고치고 테스트 돌린 다음에 물 한 모금 먹고 오고 뭐 코드를 고치고 뭐 하고 또 뭐 하고 이게 스프링 컨텍스트 없는 것과 스프링 컨텍스트가 있는 게 굉장히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뭐 비록 뭐 10초, 20초 아니면 뭐 5초라고 할지라도 바로 되는 것과 이 5초는 엄청나게 큰 그 개발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테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빠른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받아야 되는데 컨텍스트가 뜨는 순간 굉장히 그 피드백 사이클이 느려지면서 우리 개발도 안정화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이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스프링 써보셨으니까 이거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링에서 이 필드가 갖는 정의가 어떤 걸까요? 이 필드는 일단 오토와이어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토와이어 안에는 require라는 게 있는데 걔가 디폴트가 true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스프링 안에서 필수 의존성이라는 그런 룰을 갖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딱 저 오토와이어드 필드만 딱 떼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바에서 이 필드의 의미가 뭘까요? 이 필드는 이제 널러블 필드가 되겠죠. 이 필드는 우리가 파이널 키워드도 붙지 않았고 뭐 다른 뭐 제약사항을 우리가 넣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뭔가가 지금 자바와 스프링 간에 뭔가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부터 아마 리코멘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스프링 팀에서도 직접적으로 권장을 해요. 저런 식으로 오토와이어를 써서 필드 인젝션을 하지 말고 생성자 인젝션을 해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생성자 인젝션에 관한 그런 자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이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의 가장 큰 것이 스프링 컨텍스트를 막 쓰다 보면은 디펜던시를 비롯해서 모든 설계와 아니면 언어적인 본질적인 것까지 우리가 뭔가 망각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처럼 이런 자바에서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지만 저 스프링에 갖는 어노테이션 저 마법 같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자바는 잊어버리고 나는 스프링 개발자야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꼭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 개발자인지 뭐 코틀린도 있을 수도 있죠. 네, 코틀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자바 개발자인지 우리가 정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위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발자인지를 본질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에서는 컨텍스트나 프레임워크 의존적이지 않은 테스트를 우선시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테스트 더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테스트 더블은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요? 테스트 더블은 일단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뭔가 외부 요인에 대한 그런 조건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에 외부 요인을 뭔가 부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바 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마 모키토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뭐 코드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면은 저런 모키토에서 뭔가 목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쟤를 가짜 객체로 만든 다음에 저 안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저 테스트 안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발표 자료 공개되시면 그때 뭐 보셔도 되고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스프링 컨텍스트 안에서 좀 더 마법처럼 일어나는 게 목빈 막 이런 게 있어요. 스파이빈. 그거는 이제 얘가 빈으로 올라가가지고 인젝션까지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위험하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그럼 테스트 더블로 처리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위에 초록색이 이제 콜스택 최상단이고요. 그 밑에 1번 코드를 수행하고 2번 코드를 수행하고 3번 코드를 수행하고 4번 코드를 수행하는 그런 장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저 네 번째에 있는 그런 코드인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디를 테스트 더블로 해야 될까요? 대부분 제가 알고 저도 물론 과거에 그렇게 했었기도 하고 제가 했을 때는 저는 4번을 했어요. 4번을 뺀 나머지를 다 테스트 더블 처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4번만 테스트할 건데 1, 2, 3번 뭐가 조건도 많고 뭐가 되게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그냥 테스트 더블로 발라버리고 저기는 그냥 내가 기대한 값만 리턴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저 초록색 메서드를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서드 안에 있는 저 하위 구현체가 뭘 받고 뭐를 리턴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런 구현을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기 2번 쪽에 뭔가 리팩토링을 하면서 반환 타입을 뭔가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컴파일 에러가 막 우수수 쏟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더블을 우리가 남발을 해놨다면은 그리고 3번에 뭐 입력각도 변경됐어요. 뭐 원래 메서드 아규먼트 1개 받던 거를 뭐 2개 받도록 하거나 3개 받도록 했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또 막 빨간 줄이 우르르 쏟아지겠죠. 저는 테스트를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뭔가 구현 위주로 우리가 구현을 알면서 자꾸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테스트가 자꾸 깨지고 코드 수정하기 더 힘들고 그러니까 실제 코드보다 테스트 코드 수정하는 게 더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에 테스트를 힘들다. 테스트 뭐하러 하냐.
테스트 안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스트 더블은 이게 사용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뭐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은 그 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테스트 더블을 남용을 하면은 이거를 좀 구현 테스트에 가깝게 유도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테스트 더블을 도대체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지키고 있는 그냥 방식은 뭔가 저런 바운더리 컨테스트까지 끌어올려졌을 때 더 이상 테스트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뭔가 통합 테스트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때 그럴 때는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2번, 3번 저런 것도 하나의 의미를 갖는 모듈이겠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저거는 이미 충분히 테스트되고 검증돼서 올라온 애들일 거기 때문에 저는 저곳은 그냥 돌아가도 무방하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번 영역을 뭐 테스트 더블로,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할 수 없는 거, 정말 테스트할 수 없는 거가 있을 때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될 때 우리가 테스트 더블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우리가 사용을 좀 의식화해서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테스트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순수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테스트할 수 없는 영역들이 그래도 있어요. 제가 물론 앞에서 스프링 컨테스트 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지만 순수하게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테스트 못하는 게 이런 게 있겠죠. 뭐 저장소에 대한 입출력을 뭔가 쿼리가 뭐 잘 나가는지 뭐 그런 검증하거나 아니면 내가 컨트롤러를 만들었는데 그 컨트롤러에 대한 사용법 그런 게 좀 미숙해가지고 뭔가 컨텐트 타입을 잘못 적거나 아니면 뭐 스프링에 대한 사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펙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의 내부도 그렇고 외부 API를 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좀 항상 이런 거를 좀 테스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이제 넣게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인베디드 시스템인데요. 다들 스프링 부트를 썼으면은 한 개쯤은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H2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겠죠,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저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왜 권장을 하냐면 사실 아까는 뭐 컨테스트 뭐 얘기도 했지만 인베디드를 권장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사실 엄청나게 추상화되어 있는 그런 덩어리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지만 이미 편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제일 큰 게 뭐 JPA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 검증 자체를 궁금해하고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갖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제가 봐왔던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이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인베디드로 존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저 위에 H2가 있을 거고 저기 맨 밑에 보면은 그 조졸두님이라는 분이 또 스프링부트 AWS 모기라는 거를 만들어서 저기 SQS라는 메시지 큐, AWS 메시지 큐를 테스트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제어할 수 있는 없는 영역을 우리가 제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남용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는 얘는 테스트 사이클에만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은 저 테스트와 라이프 사이클을 동일하게 갖도록 구성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이건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이제 레디스 같은 거를 테스트에서 사용을 하는데 테스트에서 레디스 서버를 이제 뭔가 스프링 라이프 사이클 앞쪽에서 띄웠다가 이제 마지막에 컨테스트가 내려갈 때 죽도록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레디스 저기 오토 컨피그레이션보다 앞에 진행되도록 하면은 뭔가 더 스무스하게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더가 그러면은 그냥 로컬에다 띄워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도커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로컬에 설치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이게 저는 로컬보다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훨씬 더 추천을 드려요. 일단 테스트 정확도는 당연히 로컬 시스템이 훨씬 앞설 거예요. 왜냐면은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제 라이브러리 버전이라든지 그런 버전이 좀 대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따라가는 게 좀 느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테스트 정확도는 제 생각엔 아마 로컬 쪽이 더 가깝지 않나. 그리고 H2 같은 것도 이게 완벽하게 뭐 MySQL이나 그런 걸 구현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도 저는 피드백 속도를 일단 봤어요.
왜 피드백 속도 안정성이 인베디드가 더 높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갖는 테스트 원칙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테스트는 이제 상호 독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저 테스트가 상호 독립적이어야 되려면은 우리는 저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 지우고 다시 넣고 하는 작업을 매번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로컬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컴퓨터를 재시작했어요. 재시작해서 그게 꺼져 있어가지고 또 테스트가 제대로 실행 안 되고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도 누구라도 쉽게 실행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테스트도 받자마자 무조건 다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컬로 하는 것보다는 인베디드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를 쓰면 아마 대부분 사용성에 대한 스프링이 추상하고 있는 그런 사용성에 대해서는 다 테스트가 가능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포인트 테스트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스프링에서 이미 좀 지원을 하고 있죠. 이거는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이제 목MVC나 아니면 레스트 어셔드나 아니면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 웹플럭스로 구현을 했다면은 네, 저런 게 있는데 이쪽은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넣었어요. 우리가 뭔가 요청 스펙을 검증하고 응답 스펙을 검증을 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 밑에 아까 전에 테스트 더블 넣었던 거랑 비슷한 케이스죠. 컨트롤러 테스트 하려면 그 안에 있는 비즈니스를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뭔가 이 뒷단까지 테스트할 수 없는 코드가 하나도 없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청 스펙을 검증하거나 응답 스펙을 검증할 때는 뒤에를 아예 모르게 해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한 정의 자체는 저는 이거는 요청과 응답만 검증한다. 그 뒤에 모든 거는 다 무시한다. 라는 전제를 깔고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다 만족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통합 테스트 작성한다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뭔가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응답 스펙과 요청 스펙을 검증하는 데에서는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쓸 수 있는 게 이제 레스트 독스 같은 거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스프링에서 에코시스템을 마련을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우한 형제들의 그 이호진 님이라는 분이 그 블로그를 저희 우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 레스트 독스 써가지고 저렇게 문서까지 뽑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저는 여기다 넣냐면은 저 빨간색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그냥 엔드포인트 테스트예요. 근데 저 빨간색 부분만 추가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테스트와 일맥상통하는 저런 문서까지 뽑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라고 있는데 이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스프링 캠프 발표 자료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가 저는 이제 API 쪽 검증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발표 자료를 보면은 뭔가 이런 콘트랙트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는데 제가 뭔가 이게 좀 DSL 형식이 있어요. 이 문서를 작성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DSL 형식이 있는데 이걸 작성을 해서 PR을 날리면은 그 받은 쪽에서 제너레이트 콘트랙트 테스트라는 걸 하면은 저렇게 밑에처럼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으로 뽑아져요. 그러면 요구한 쪽에서 응답한 그런 스펙을 받는 쪽에서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족을 하게끔 저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저게 실패하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뭐가 실패했는지까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 테스트한 게 이제 빌드를 하면은 자료로 구워져가지고 우리가 어딘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스큐터블 자료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싱글로도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테스트 케이스 돌아간 것과 똑같은 환경으로 이렇게 스톱 서버를 띄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컨슈머는 저 위에 오토 컨피규어 스톱 러너라는 저런 어노테이션을 또 스프링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저거를 띄워주면은 실제 API가 내 로컬에서 아까 인베디드 시스템처럼 떠가지고 그들이 구현한 대로 응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되게 힘들기도 해요. 이거는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회사나 팀 그리고 회사 전체 아마 개발팀 간에 서로 다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거라 가지고 힘들 테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는 사실 이제 아까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 대한 팁이나 룰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코드는 상호 독립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테스트 1번에서 삽입하고 테스트 2번에서 수정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순서가 항상 일치가 돼야겠죠. 근데 우리가 테스트를 넣는데 얘가
가운데서 돌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테스트가 깨지겠죠. 얘는 있어야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테스트의 순서와 유기관계를 생각하면서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항상 독립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걸 쓸 때도 똑같아요. 이거는 테스트는 저장소를 물론 공유를 하긴 하지만 테스트마다 이거는 다 독립적으로 실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꼭 저 애프터나 아니면 애프터 이치 같은 거에다가 내가 사용한 데이터 소스를 다 클리어를 하는 그런 거를 꼭 해주는 거를 이건 룰로 잡는 게 보통 좋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호 독립적으로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도 테스트의 순서를 갖도록 뭔가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JUnit 5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JUnit 5에 뭔가 저런 다이나믹 테스트 같은 걸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한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짤 수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팁처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테스트 안에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도록 작성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테스트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수행했을 때 어떤 거를 검증할 건지가 우리가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프로젝트라는 거는 누군가 왔을 때 테스트 코드만 봐도 이 서비스의 비즈니스적 플로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우리가 임포트 SQL이나 비포나 아니면 다른 테스트 아니면 테스트 컴필레이션에다가 뭔가 선언을 해놓고 거기에 기저를 옮겨놨을 때는 우리가 테스트를 보고서 이 테스트가 그래서 무슨 조건에서 돌아가는 거를 파악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테스트 코드는 가독을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도 리팩토링 대상이란 것도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의 요청으로 장표를 급하게 추가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코드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코드가 늘어나면서 코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코드랑 테스트 코드가 같이 늘어나요. 근데 그러면서 중복된 테스트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코드를 리팩토링 하는 것과 똑같이 테스트도 리팩토링 되면서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그리고 더 가독하기 쉽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끝났네요, 드디어.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는 설계를 테스트하고 네, 테스트 가능한 것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할지에서는 아까 바운더리 레이어까지 올려서 테스트를 하고 또 컨테스트나 프레임워크를 종속적이지 않도록 저는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스프링 컨테스트 없이 테스트를 다 짜고 마지막에 최종 검증이나 아니면 중간 검증을 할 때만 저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팁앤룰 이런 식으로 네, 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미 마치는데 제일 중요한 장표 하나만 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못 지키고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는 어떻게든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어야겠는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굳이 이걸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 솔직히 그걸로 저는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보장을 못 받는다고 확신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원칙과 기준을 뭔가 내가 스스로 정의를 해서 지키되 그래도 그거를 꼭 위해서 우리가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